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정 나이까지는 월급이 오르다가 그 나이가 지나면 월급이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 직원은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기업은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고령화 시대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당장 경영계와 노동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내용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년 뒤 직원 최모 씨도 만 55살이 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간부까지 맡아 업무는 더 늘었지만 월급은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만 받게 된 겁니다. 2014년 연구원을 퇴직한 최 씨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마지막 4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8년 만에 최 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많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런 형태의 임금 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당했는지 보려면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마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늘 하루 기업들의 인사팀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깎인 임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고 묻는 전화가 많았다는데 당장 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므로 무효이다. 임금 피크제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40, 50대 직장인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확실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좋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도 그동안 깎인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까? 기업 인사팀들마다 오늘 하루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기존에 받았던 것을 소급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2016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업들은 나이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임금만 깎고 신규 채용은 늘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오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은 임금 피크제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임금 피크제는 대기업일수록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도입했습니다. 전체 기업으로 보면 도입 비율이 22%에 불과하지만 300명 이상 중견기업은 52%, 1000명 이상 대기업은 62%나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도한 차주혁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아까 문의 전화 많다고 했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나도 돌려받을 수 있냐? 당장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 각자 소송을 내야 됩니다. 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비슷한 소송을 내면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각자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하나 더, 대기업 60%가 이미 임금 피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 제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만 56세가 되면 매년 임금이 10%씩 깎입니다. 마지막 해인 60세가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60%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임금이 꽤 많이 깎이는 건데 다른 기준은 없고 나이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면 이건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겠네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려면 임금 피크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년을 60세보다 더 늘려주거나 노동시간을 더 줄여지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판결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금 피크제를 아예 없애진 않고 판결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결국 소급 적용 받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건 또 결국 소송밖에 없겠군요. 네,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최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야당은 새 정부 견제론을 펼치면서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그리고 당선돼서 자신에 대한 방탄국계를 열 심산으로 계양구로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곳곳에서 유세를 펼친 당 지도부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내세웠습니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리할까 유리할까 요거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민주당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유세에 집중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 실정을 지적하며 견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회초리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손에 쥐셔야 됩니다. 인사는 망사, 그리고 민생은 망생.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열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크게 달랐던 과거 한명숙, 정세균 두 후보의 사례를 거론하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 뿐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MBC와 KBS, SBS가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이 4곳, 국민의힘은 9곳에서 우위를 나타냈고 경기, 인천, 대전, 세종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걸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서울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31.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3.6%로 오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전히 초박빙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39.1, 국민의힘 김은혜 37.7%로 열흘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인천에선 민주당 박남춘 35.8, 국민의힘 유정복 39.9%로 이전 조사 때 오차 범위 밖이었던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충남에선 국민의힘 김태흠 43.8, 민주당 양승조 후보 34.7%로 오차 범위 내였던 지난 조사에서 이번엔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12.7%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대전에선 민주당 허태정 40.0, 국민의힘 이장우 36.1%, 세종은 민주당 이춘희 38.5,
국민의힘 최민호 40.4%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44.9, 민주당 이광재 34.0%로 김 후보가 앞섰고 제주에선 민주당 오영훈 42.3, 국민의힘 허양진 31.6%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변성환 후보를 2배 넘는 격차로 앞섰고 울산에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16.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홍준표 63.6, 민주당 서재헌 11.7%였고 경남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경북에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민주당 임미애 후보를 30에서 40%포인트 넘는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반면 광주에선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56.1%인데 반해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고 전남에선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전북에선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를 각각 40%포인트 넘는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민주당은 4곳에서, 국민의힘은 9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4곳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제주와 대전에서만 어긋났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2%,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9.8%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국정 안정론이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만 견제론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6, 국민의힘 44.4, 정의당 4%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앞서면 후보 지지율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와 대전은 달랐습니다. 제주에선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아니지만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를 앞섰습니다. 대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지만 후보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대선 2차전 격인 경기도는 정당과 후보 지지율 모두 오차 범위 내 혼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평가 50.2%, 부정평가 29.7%였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서울에선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25.4%로 앞서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박선영, 조전영, 조영달 후보가 각각 11.1%, 9.6%, 3%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48.4%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보수 임태희, 진보 성기선 후보가 각각 22.4대 19.9로 접전인 가운데 없거나 모르겠다는 사람이 역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와 KBS, SBS가 코리아 리서치 등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작년 8월부터 벌써 5번이나 올랐습니다. 1.75%, 9달 만에 3배 반이 올랐는데요. 역대 금리 인상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건 물가 때문인데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10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더니 4월에 4.8%를 기록했습니다. 5월 물가는 5% 넘게 오를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4.5%로 높여 잡은 대신 경제 성장률은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물가 잡으려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닐까? 한국은행은 물가가 더 급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대출 이자 부담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최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년 차 워킹맘. 작년 6월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13억 원 주고 샀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 4억 3천만 원, 신용대출 1억 7천만 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부 맞벌이 수입은 한 달 850만 원, 대출이자만 30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아이 교육비 150만 원, 아이 봐주시는 부모님께 100만 원, 보험료, 관리비, 가스비 100만 원, 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신용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자가 납입이 안 됐다. 나는 충분하게 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막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인데 그게 다음 달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 맞죠. 배달앱은 평소 쓰던 거에 30-40%로 줄어든 것 같아요. 냉장고가 벌써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9조 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은 3조 원씩 늘어납니다. 벌써 5번이나 금리를 올렸으니까 늘어난 이자 부담은 15조 원. 대출 짠 사람당 8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정도는 이자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애들이 한참 클 나이라서 다른 항목을 줄일 수도 없고. 이자 부담만 커진 게 아닙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서 집집마다 식비 지출도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사도 보통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되긴 해요. 다른 건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식비는 줄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생각에 한 개 살 거 2-3개씩 사기도 합니다. 지금 올리브유 하나하고 포도씨를 2개를 살 생각이고요. 조금 비축을 해놓으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왜요? 자꾸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최소 2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저래 적자에 허덕이는 집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후보자들의 낙마로 자리가 비어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교수 그리고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도 여성이 낙점됐는데요. 내각에 여성 장관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반영한 인사로 보이죠. 그런데 김승희 전 의원의 경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치매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는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장 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 인사를 우선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관과 차관 인사에 모두 여성들이 발탁됐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식약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내정됐습니다. 내각의 여성 장차관이 부족하단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한 인사로 보입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에 대해 찬성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희 전 의원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침해 발언을 막말이라고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망증은 대통령의 치매라니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민주당은 협치 파괴다. 아빠 찬스 정호영 의관이 정쟁 유발자가 왔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이 되자 당정 간의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강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윤 행장을 추천한 총리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걸 두고 여당 내 대통령 최측근, 이른바 윤핵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을 주도했던 윤 행장을 정책의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돼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상이 안 좋아졌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 자기 책임지고 자숙하는 것이 난 맞다. 동시에 윤 행장을 추천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고집을 피운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게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해 질세라 한 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그분이 오면서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지명을 철회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총리제를 한다면서 총리가 사람을 쓴다는데 국회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총리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내정자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 후 오늘 대통령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만났는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느낌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된 한덕수 총리의 책임 총리제가 이번 인사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선 주자급 후보들을 상대하게 된 후보들이 있죠. 바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그리고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병관 후보인데요. 당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철새 정치인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맞붙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25년 동안 계양에서 의사로 활동한 경력을 내세운 이재명과의 차별화가 선거 전략입니다. 25일도 채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분. 다시 말해서 25년의 텃세와 25일의 철새의 대결입니다. 윤 후보는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연결 같은 해묵은 현안들을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앙당에서 예산 폭탄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우리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농지를 산 뒤 근처에 살며 농사 지을 것처럼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즉시 땅을 처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는 2년 전 0.7%포인트 차이로 재선에 실패했던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탈환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의 상대 역시 지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정치적 체급 차이를 분당에서 17년 산 토박이 인물론으로 극복하겠다며 지역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운 게 SRT 성남역을 만들겠다입니다. SRT 성남역은 기존의 경강선, GTX가 함께 만나면서 트리플 역세권을.
또 자신은 매번 당과 지역을 바꾼 안 후보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철새가 여길 왜 오냐. 철새 정치 또 떳떳방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재명과 안철수 두 거물급 정치인에 맞서 윤영선, 김병관 두 후보가 어떤 승부를 펼칠지도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이 도발의 징후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정찰 무기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군이 10년 전부터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정찰기의 시제품 넉 대 중에 석 대가 부서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착륙을 하다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기도 했다는데 정찰 능력에 공백이 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적 활동을 감시하던 무인 정찰기가 미사일 발사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자 전투기가 출격해 발사대를 폭파시킵니다. 육군의 눈이 될 차기 군단급 무인 정찰기 UAV-2의 홍보 영상입니다. 특히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악천후에서도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뭐 무인기라는 거는 이제 현대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무기 체계이기도 하죠. 20여 년 전 도입된 이스라엘산 무인기 서처의 정비가 어려워지고 국산 무인기 송골매도 수명을 넘기면서 새 무인기 사업은 1,500억 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착수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제품 4대를 만들었고 시험을 거쳐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한 대가 계측 장비 이상으로 추락했고 같은 해 10월엔 브레이크 결함으로 또 다른 한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남은 2대를 장기간 보완해 지난해 8월부터 재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착륙하다 갑자기 분 돌풍을 못 이겨 한 대가 떨어져 파손되면서 시험용 무인기는 한 대만 남게 됐습니다. 이딴 파손의 성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어 10년을 들인 사업이지만 내년에 배치한다는 목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력의 공백이 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좀 진화적인 전략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방위사업청 측은 일단 연구용으로 별도로 만든 무인기를 가져와 시험해 평가는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를 보완했고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합참도 원래 시제품이 아닌 무인기를 가져와 시험한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사업은 장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어제 미군과 일본의 무장 전투기들이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긴 하지만 북한보다는 중국 군용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던 미군 전략 무기의 배치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동훈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미 공군 F-16 전투기 세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 4대가 동해상을 편대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날 이루어졌지만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북한 대응보다는 그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주변을 비행한 것에 대한 공동 조치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실제 이 미군과 일본 전투기들은 폭격 무기가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있어 중국 등 군용기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군의 대응은 지금까진 우리 군과 함께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입니다.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이긴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없었습니다.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미 본토에서 날아온 미군 특수정찰기 코브라볼은 일본에 내렸고 일본 기지에서 뜬 전략폭격기 B-52H는 일본 동쪽 해안으로만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도발에 군사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기조지만 미국은 나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를 미국 차원에서도 어떻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극단적인 대치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 보도해오던 북한은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지난 3월 ICBM 발사 장면을 할리우드 영화처럼 보도한 뒤로
5월 들어서만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 직전 미사일을 발사해 대외적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만큼 내부적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성공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홍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지금부터는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100일 경비단이라는 곳인데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고 있죠. 대통령 주변 경비를 서는 거라 근무할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되는데 얼마 전에 실탄을 분실했습니다. 6발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경비단이 일주일 넘게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답니다. 대통령 지키는 곳에서 위험한 실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찾지도 못한 건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13번 출입구 앞. 흰색 제복의 경찰들이 경내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24시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0일 경비단의 경찰들입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시설을 경비하기 때문에 근무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100일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근무교대 과정에서 실탄 개수를 점검하던 무기반원이 분실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없어진 실탄은 389경 권총에 쓰는 탄환 6발.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육군회관 부근에서 경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은 곧바로 수십 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탄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이른 새벽부터 경비단 1개 대대 120여 명이 전부 투입돼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실탄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CCTV 분석에서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 측은 실탄이 분실된 18일부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실한 경찰관의 경우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비단은 일단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시설을 경비하는 경비단에서 그것도 집무실 주변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번 분실 사고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8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실탄을 잃어버린 것도 놀라운데 왜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을까?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일 경비단은 테러 위협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을 지닌 채 대통령실을 경비합니다. 경비에 나서는 경찰관은 389경 권총에 쓰이는 실탄이 담긴 총알집 2개, 그리고 K2 소총에 쓰이는 총알집 2개를 각각 휴대합니다. 한 명당 50여 발의 실탄을 휴대하는 겁니다.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경비 근무 도중 권총 실탄이 담긴 총알집을 통째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분실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물론 군 관계자와 취재진, 외부의 공사 인력까지 다니는 등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이미 누군가 실탄을 주워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알 하나 없어졌다면 굉장히 큰 의미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202 경비단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을 분실했고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던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든 권총을 분실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나마 두 사건은 이틀도 걸리지 않아 실탄을 찾았는데 이번 사건은 분실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비단은 CCTV 등을 통해 당시 현장을 지나친 이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 절차는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분실 사실을 공개하면서
총알집이 이동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 잠금 장치를 부착하는 등 무기 장비 관리 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MBC의 질의에 대해 7탄 분실 사실을 사고 직후 보고받았고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윤수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자, 대통령과 그 주변을 지키는 조직이 대통령 경호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100일 경비단이 있습니다. 임무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한마디로 100일 경비단은 대통령이 머무는 대통령 집무실 관련 경비를 전담하고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은 이제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근접 경호를 합니다. 즉 시설 경비는 경찰이, 움직이는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 담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 100일단은요. 경찰 소속이긴 한데 그 업무 특성상 소속 직원이 누군지 또 정확히 어떤 임무를 맡는지 등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채용 절차도 일반 경찰하고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 100일 경비단은 특수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일단 정확한 경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 주변에서는 이번 사고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맞물려서 생긴 근무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0일 경비단은 4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3개 대대는 집무실 이전에 맞춰서 용산으로 와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대대는 아직 청와대에 남아서 관람객 그 관리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4개 대대가 맡고 있던 집무실 경비 업무를 일시적으로 3개 대대가 맡게 된 거예요. 사람이 줄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2017년 초에 청와대 경호원이 실제로 이제 총과 실탄을 분실했을 때 경호실 측은 24시간 막교대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속 기사 기다려 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외교부가 오늘 윤 의원을 4차례 만나서 협의했다면서 면담 사실이 기록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접촉은 했지만 외교부가 소녀상 문제 등 굴욕적인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문건의 전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정보공개 소송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개하게 된 문서입니다. 외교부 담당 국장이 2015년에 모두 4차례에 걸쳐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합의 전날인 12월 27일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 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사전에도 설명하고 또 그 의견이 어떠냐 물어보고 다 수렴을 했고 전날 또 윤미향 씨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하지만 문서엔 실제 전했다는 내용, 그리고 당시 윤미향 대표의 반응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문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합의안의 일부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녀상 철거도 들은 적이 없고요.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문서 공개 이후에도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등의 굴욕적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오히려 비공개 합의 내용을 발표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면담 기록 전문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외교부 TF도 2015년 당시 외교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피해자 단체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긴 했지만 대부분이 가려진 만큼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3년 전 MBC의 첫 보도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클럽 버닝썬 사건.
이 클럽의 이사였던 가수 승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횡령 등 9개 범죄 혐의가 이번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승리는 곧 민간 교도소로 옮겨 형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손님 폭행 사건.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인 손님을 체포하면서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파장은 버닝썬 이사 가수 승리에게 번졌고 승리와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이 오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승리는 외국인 클럽 투자자들을 접대한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술자리 시비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가 하면 불법 촬영과 상습 도박, 횡령 2건 등 모두 9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수사가 끝나자마자 군대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도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마지막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도박 횟수와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상습 도박이 인정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승리가 미국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용 칩 100만 달러만큼 11억 5천만 원을 추징할지도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카지노에서만 쓰이는 칩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복무 기간을 훌쩍 넘긴 채 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승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인이 됐습니다. 승리는 법무부와 국방부 사이 협의를 거쳐 조만간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아침 강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집 안에 있던 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집에 폐지와 쓰레기 등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조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신고 1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곳곳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 때문인데 구조대원조차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우는데 1시간 반이 걸렸고 이후 방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냥 누워있어. 관련된 방이 주로 생활하는 방이니까. 그냥 이불을 깔고 이렇게. 이불 밑에 다 있어요.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숨진 남성이 집 주변에 있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주택 주변에 상당한 쓰레기가 있어 화재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주워와 집 안팎에 쌓아놓는 바람에 이웃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치워도 좋았고 근데 본인이 건드는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뭐 이러셔서 함부로 전혀 못했어요. 숨진 남성은 주민센터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등 거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에는 쓰레기 주우러 가고 또 낮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고 그래요. 경찰은 불이 집안에서 시작해 집 밖에 쓰레기 더미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스스로 생을 저버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의 부담이 가족들에게만 전가되고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장애인 가족들 스스로 돌봄센터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자폐증이 있는 10살 태민이. 아직 혼자서는 물병을 닫지 못하고 손짓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마스크를 잘하고 8년째 혼자 태민이를 돌봐온 엄마. 아이가 커갈수록 돌봄의 고됨도 커져갑니다. 너 먼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는 태민이가 7살이 되던 해 정부에 장애인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엄마가 알아봐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막 한 10군데면 10군데 다 전화해보고 정보를 주는 데가 없어요. 모든 책임을 다 엄마한테 이렇게.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동네에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발견했습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 주말에는 긴급 돌봄을, 또 장애인 전문 교육을 제공받았고 선배 장애아 부모들과도 고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12번 죽고 싶었죠. 동료 상담가라고 해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연계해주는 센터를 만든 건 국가가 아니라 장애인 부모들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그런 계속 반복되는 그 비극을 막아보자. 선배 부모가 후배 부모의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보자라고 해서 2007년 경남에서 처음 등장한 지원센터는 몇몇 지자체의 도움으로 규모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단 하나뿐이고 인천과 대전도 2곳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 직원 숫자도 적으면 2명, 많으면 7명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3명이 정원이에요. 사례관리 서비스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5가정밖에 안 된단 말이죠. 발달장애인 24만여 명 가운데 정부로부터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상황. 계속되는 국가 없음의 비극에 장애인 부모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오늘은 대통령 내외가 머물던 관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본관의 문도 열렸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본관 앞. 늘어선 사람들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 본관 앞은 보시다시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려면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영빈관에 1시간, 본관에 지금 1시간. 대통령님 이렇게 앉으시니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해서 지금 보러 왔어요. 대통령이 머물던 역사적 공간을 직접 보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청와대 오픈한다고 해서 내부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카펫이 깔려있는 본관에 들어가려면 먼저 덧신을 신어야 합니다. 1층에선 영부인의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웅장한 중앙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대통령의 집무실과 접견실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업무를 보던 집무실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건물이 관리가 잘 돼 있고 대통령님께서 여기서 집무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대통령과 가족들이 머물렀던 관저도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실제로 사용했던 소파와 테이블이 남아 있고요. 침실과 옷장과 거울이 마련된 옷방, 사우나까지 청와대의 가장 깊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내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사는 거 그런 느낌이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 안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관람을 신청한 사람은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은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인데 온통 모래바람으로 뒤덮여서 도심이 완전히 오렌지빛으로 변했죠. 인근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중동의 모래 폭풍이 유난히 강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기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온통 오렌지빛으로 변해버린 쿠웨이트. 뿌연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도심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차량이 엉금엉금 나아갑니다. 이란 테헤란의 랜드마크인 밀라드 타워는 모래바람 속에 형체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 모래 폭풍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도로 가로등 불빛은 모래바람에 가렸고 자동차 전조등만 희미하게 앞을 겨우 비춥니다. 회사와 학교,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앞을 볼 수 없는 항공기와 선박은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تقريبا شهر كل 3 أيام 4 ونفس الحالة تروح. هسه أنا عندي أخوي جو مختنق يعني أكسجين ماكو يجي ياخذ أكسجين هنا. 매서운 모래폭풍으로 사망자도 생겼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만여 명입니다. من مدة شهر تقريبا احنا في نفور كامل استقبال جميع اعداد المختنقين من اثر العواصف الترابية. 더 더워지고 건조해진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 이맘때 한 달에 한 번 수준이던 모래폭풍은 올해는 매주 한 번씩 불어닥쳤습니다. هسه تعبانة أمورها وأمراض وقاعد تتخربط توقع وهي أمر رب العالمين شو تسوى الحالة هاي. 중동의 모래폭풍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3대 수로가 있는 이 지역 운송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거의 절반이 묻혀 있는 중동의 통로가 막히면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3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화물선이 좌초돼 75조 원어치의 화물이 엿새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강한 모래폭풍과 미숙한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2050년에는 모래폭풍이 부는 날이 1년 중 300일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 조명한 사람 구하는 소방관들. 정작 그들은 왜 죽음을 생각하나를 보도한 본사 정혜인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선정하는 생명존중 우수보도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A매치 기간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또 한 명의 슈퍼스타,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경기를 일주일이나 앞두고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엔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기다리는 팬들이 몇 시간 전부터 모여들었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네이마르. 편안한 복장에 가방을 맨 네이마르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팬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공항의 코로나19 검사센터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네이마르가 한국에 온 건 9년 만인데요. 2013년 평가전에선 명불허전 감각적인 프리킥골을 터뜨렸죠. 당시 대표팀 막내였던 손흥민은 후반에야 교체 출전에 제대로 붙어보지 못했어요. 화려한 축구를 구사하는 브라질 선수들 가운데서도 단연 존재감이 돋보이는 최고의 테크니션 네이마르와 이제는 이름값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손흥민의 맞대결. 어제 예매 사이트에 74만 명이 동시 접속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는데 그 열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12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친 지소연 선수가 수원FC 여자축구팀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여자 축구의 판도는 물론 흥행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소연이 수원FC 여자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등번호는 91번. 원래 쓰던 10번 대신 태어난 해를 골랐지만 후배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91년생이라서 91번으로 하고요. 제가 후배 선수의 등번호를 뺏고 싶지 않고 뺏을 수도 없고. 남자팀의 간판 스타 이승우와 박주호도 입단식을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메시에 이어서 또 지메시가 저희 수원FC에 온 걸 너무나 환영하고 승우가 좀 부상으로 힘들면 수원FC로 위로 올라와서 같이 뛰면 또 좋지 않을까. 거의 승우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뭐 이 정도 왔긴 하지만 소연이가 한 단계 더 위의 선수구나. 일본과 영국을 거친 12년간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지소연. 가장 그리웠던 건 집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 실력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김치찌개를 굉장히 잘하시는 일주일 동안 조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목욕탕도 다녀왔어요. 첼시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뒤 미국 등 여러 팀의 제안을 받았지만 국내 복귀를 택한 지소연. 내년 호주에서 열릴 월드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첼시에 있을 때는 이동 거리도 굉장히 멀었고 몸에 붙이는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좀 더 내년에 있을 호주 월드컵에서 좀 더 집중하고 9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현대제철의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와 함께 지소연은 오는 7월 WK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한화를 상대로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1회에만 안타 10개를 몰아치며 올 시즌 한 이닝 최다인 11점을 올렸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졌는데요. 바람이 강합니다. 오늘 해지기 직전에 설악산 대청봉의 모습인데요. 실록의 계절답게 푸르름이 가득하지만 바람이 강해 나무들이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볕이 따갑게 느껴지겠는데요. 대구를 비롯한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더워지겠고요. 그래도 그늘에서나 바람이 불 때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으로부터 동그랗게 만들어진 구름대가 위치해 있고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는 비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하늘 대체로 맑겠고 서해와 동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6도, 부산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9도, 광주 27도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